자, 안녕하세요. 파이널 강의라고 해야 되나? 네, 파이널 강의의 첫 강의네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인데 마음이 급한 만큼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이제는 시험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할 게 많게 느껴지지만 그럴수록 좀 더 이게 사실 어려운 건데 다 하려고 하는 게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감히 좀 1차에 집중할 시기예요. 1차에 집중할 시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1차 시험의 세법이 좀 그래도 과락률이 높은 과목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한 55%인가? 뭐 그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40점이 못 넘었다는 건데 대신 말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재무보다는 과락률이 낮아요. 재무보다는. 그래서 이제 2달 남았을 때는 계산형을 지금까지 쭉 해온 사람은 당연히 하시되 좀 어렵다 싶으면 과감히 일단 스킵할 수밖에 없어요. 괜히 그거를 붙잡고 다음 진도로 못 나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모두가 일단 더 집중해야 되는 파트는 당연히 말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돼.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왜냐면 40문제 중에 거의 28문제가 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12문제보다는 그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아이러니하게 그럼 말 문제만 해도 28개네가 좀 아닌 게 사실은 특히 법인세 소득세 파트는 계산 부분을 좀 많이 정리를 해놔야지만 말 문제가 이해되는 파트들이 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28문제가 다 이론형이보다는 그 계산 문제가 섞인 이론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또 계산 문제 안에서도 단순한 뭐 인적 공제 계산이라든지 뭐 단순한 뭐 어떤 그냥 공급가액을 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계산형이라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론형이 28개, 계산형이 보통 12개. 그래서 이제 파이널 10번의 강의는 철저히 말 문제 중심으로 할 거예요. 선생님 왜 교명사업자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는. 그래서 지금 4시간을 10번 다루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그래서 법소무, 국기, 국진까지 말 문제로만 그냥 정진하는 거예요, 정진하는 거. 근데 예를 들어 부가세, 과세 표준 이런 것들은 사실 말 문제로도 좀 잘 나오고요. 계산 문제로 좀 잘 나와요.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할 텐데, 예를 들어 겸용사업자, 아니면은 뭐 법인세에서 대손충당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강의 자체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철저히 말 문제 위주로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저희 시험이라는 게 법을 출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창조해서 상상해서 이렇게 쓰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5개 지문 중에서 5개 지문이 한 30개라고 하면 한 150개 지문 중에서 조문을 응용해서 출제하는 거 한두 개밖에 없어요. 한두 개. 나머지는 다 좋은 원문 수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요약서를 달달달 보더라도 이해 없이 요약서를 외웠을 때는 그게 원문으로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안 읽히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문을 봐야 되는데 시험 그게 또 처음에는 어려운 게 너무 어렵게 써져 있고 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시험 직전에 어제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험에 나오는 원문구를 보는 게 좋다라고 해서 원래는 법문구를 뭐 직접 보는 게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죠. 정말 시험에 필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조문을 이제 가져와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나눠드리는 거는 정말 필수 이론 조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수 이론 조문 원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까지는 우리가 회계사, 세무사, 객관식 문제집을 열심히 풀었어요. 그죠? 열심히 풀어왔어 써야 돼요. 열심히 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특별하게 기본반부터 그거를 진행했어요. 그쵸? 기본반부터 우리는 객관식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객관식반에서 또 풀고. 그럼 최소 3번은 풀었어야 돼. 최소 3번은. 최소. 그죠? 수업 시간에만 2번을 풀었으니까 우리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외웠는지 제대로 알았는지 이런 검증 작업이 아무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회전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공회전. 빈수레를 그냥 도는 거죠.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늘어. 내가 안다고 그동안 맞춰왔던 걸 하나 비틀어 놓으면 틀릴 수 있는 게 시험장인데 그걸 시험장에서 깨우치면 큰일 나잖아요. 시험장에서 공부했네? 점수 막 아작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검증하는 작업이 또 요 파이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 비매품 교재. 표지가 굉장히 좀 저도 오늘 처음 받았는데요. 뜨끈뜨끈하게. 와씨. 어쨌든 긴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세법 매년 개정되잖아요. 그럼 책만 바꾸는 게 아니라 관련 문제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관련 문제라고 하면 관련 해설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요 시즌마다 되게 힘들어요. 우리 세법 선생님들이. 그래서 가끔 혹시 오타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바로바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바로.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책을 냈는 게 요 책은 이제 세무사 기출 일부러 뺐어요.
세무사 기출은 다 빼버렸어요. 세무사 기출 웬만하면 있을 수도 있지만 잘 없고 일부러 다른 시험만 가져왔어요. 왜냐면 그 객관식에 있으니까. 객관식에 있는데 그걸 또 풀면 그거는 이제 공회전 한 걸 또 푸는 거잖아요. 일부러 타 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갖고 왔고 그것들도 개정세법과 불필요한 것들은 빼서 나름 세무사 시험의 목적 적합하게끔 문제를 좀 다시 재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구성. 근데 우리 계산 문제는 다른 시험에 거의 없어요. 우리 세무사 회계사 시험이 제일 어려운 계산형 시험이에요. 전국구에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박았어요.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수정했어요. 계산 문제는. 그래서 대표 문제 딱 하나씩만 가져왔는데 많이 보던 문제인데 뭐지 이거 왜 갑자기 뭐가 하나 더 등장했네? 이런 느낌으로 딱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기출문제가 그래요.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뭔가 하나 포인트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기국징 부소법이 약 50문제씩 들어있어서 250개인데 아무래도 국징법이 문제수가 좀 적고 나머지 거에서 한 60문제씩 해서 250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는 이것만 보셔요. 시험 직전에는 한 달 전부터는 이것만 보세요. 뭐 다른 여유가 있으면 보셔도 되지만 시험 직전에는 그런 상담이 제일 많이 들어요. 선생님, 너무 시험이 없는데 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제 노랭이를 봐야 되나요? 막 이러는데 그때는 이미 열심히 해왔으면 내 머릿속에 굉장히 쌓여 있어요. 지식이. 그걸 좀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신을 믿고 얇은 책을 정독해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달 전 한 4월까지는 그래도 객관식 기존 교재를 봐도 괜찮아요. 늦지 않아요. 그것도 천천히 좀 보세요. 그것도. 근데 그거 너무 많이 봤다, 자. 선생님, 저 이제 문제 보면 이거 3번이에요. 3번. 이러면은 이제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제 타시험도 보고 그리고 수업 끝날 때 오늘 배운 거에 맞는 진도별 퀴즈 10문제 그냥 시험 여기서 바로 풀 거예요. 그게 여유가 되면은 해설을 할 수도 있는데 여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이게 짧으니까. 일단 근데 돌아가시면 잘 안 푼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스파르타의 원래 취지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런 이슈로 모여서 하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 이런 게 없어졌지만 나름 요 강의 내에 자체 스파르타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오늘 배운 거를 바로 이제 퀴즈하고 바로 채점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혹시 잠시 내가 남아있을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시간 되면 해설 강의도 좀 해주고 이런 스타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 문제 이론 정리, 그 다음에 타시험 기출문제 어떻게 나와나 정리, 마지막 새로운 문제로 퀴즈 이런 식으로 10번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탄탄하죠? 그리고 4월 달에 진짜 이제 딱 그런 텐션 막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실제 시험과 동일한 기출 40문제 그죠? 40문제 그거는 이제 세법뿐만 아니라 다 있죠. 세법 제정학 2교시 재무원과 행정법 그거 6회에서 잘하면 7회 6회에서 7회 그거 진행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이제 대부분 외워서라도 푼다. 이제 문제 하도 풀어서 외워서라도 푼다. 어떤 능력치를 기르게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바로 수업 지나갈게요. 우리 부소법 국기국징 이렇게 나갈 거예요. 부소법 국기국징 순서는. 약간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1차에서 좀 좋은 점수를 가져가야 한다. 근데 이게 또 너무 그럴 수가 없는 게 교수님이 그 해에는 맘먹고 부가세를 어렵게 내자라고 하면 부가세 8문제가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거의 한두 문제 빼고. 그러면 소득세가 쉬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뭔가 선택과 해서 시험장 들어가는 게 리스크가 되게 높은 거예요. 사실은 부가세가 어려우면 공부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게 맘먹고 출제를 하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범위를 좁힐수록 위험하고 얇고 넓게 퍼뜨리는 게 안정적인 점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와도 좀 점수를 잘 맞는다. 그래서 부가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소득세, 그 다음에 국기국징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국기국징이 원래는 저희가 기타세법을 다 끝냈어야 되는데 올해도 유난히 개정이 많이 됐죠. 우리 화요일날 특강했을 때 보면 국징법이 다 바뀌었잖아요. 국징법 다 바뀌느라고 그것도 다 바꾸느라고 좀 예년보다 늦게 했기 때문에 이제 국기국징을 이제 잘 맞춰줘야 돼서 법인세보다는 좀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법인세는 우리 상대적으로 1차에서 맞추기가 쉽진 않죠. 10문제 중에 5문제 맞았다? 본인을 칭찬하셔야 돼요. 본인을 이렇게 쓰담쓰담 하시고 나 열심히 했구나. 이런 정도의 과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법인세가. 근데 부가세는 8문제 중에 조금 공부했다? 6문제는 이렇게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6문제. 한두 문제 계산형 빼고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좀 정했어요. 그래서 부가세 총칙부터 나가죠. 부가세 총칙. 그래서 우리 8문제 나오는데 6문제를 목표로 하자고요. 8문제 나오는데 6문제를 목표로 하자고요. 그래서 총칙부터 나갈게요. 납세 의무자 중요하죠. 과세 요건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괄호도 건너뛰지 마세요. 항상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도 괄호를 바로 읽는 습관 지금부터 들이세요. 괄호 건너떴다가 다음 문장 갔다가 바로 안 읽었는데 알고 보니 포함, 제외 이런 거로 틀리면 억울하니까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포함,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는 부가세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즉 부가세법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심지어 우리 소득세 국기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법인 아닌 단체 있잖아요. 법인 아닌 단체. 걔네들이 소득을 얻었을 때 법인으로 봐야 되냐, 이걸 개인으로 봐야 되냐, 뭐 하잖아요. 왜냐면 법인으로 보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받고 개인이라 취급하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데, 부가세는 그런 거 없어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법인 아닌 단체, 법인 아닌 단체. 법인, 개인, 심지어 국가도, 심지어 법인 아닌 단체도 모두 부가세 납부가 없다? 인격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가세가 무슨 소득인가를 유출할 수 있죠. 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고, 이 자들이 소비하는 자한테 세금을 걷어서 내는 세목이니까 이 자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고, 특히 국가 등은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몇 번 나왔죠. 면세일 순 있지만 납세 의무에서 애초에 제외하는 거랑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국가가 제공하는 건 면세예요. 대부분 면세, 그죠? 네, 뭐 KTX, 우체국 이런 민간 기업 경쟁 그 업종은 과세하지만 납세 의무가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표현이에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어요, 우리. 그때 사업자랑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자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개인, 법인, 단체. 자. 그때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자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 목적이 영리, 비영리 등 관계없이 영리 목적은 불문해요. 영리에 한한다? 의미 없어요. 부가세는 어차피 거래세, 걷어서 내는 자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리 목적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사업상의 개념은 바로 밑에서 볼 거고요. 독립적으로 라는 거의 반대말을 우리 종속적이라 그랬죠. 이게 종속성. 그래서 종속적인 대표적인 용역이 근로자예요. 근로자의 어떤 용역의 제공이 과세되지 않는 그 근거가 독립적이라는 단어예요. 독립적. 왜 근로자도 우리 세무사 합격하면 일단 요즘 수습 받고 있잖아요. 수습. 세무법인에 취업을 한 거라면 어쨌든 그때 사실 수습이 아니라 근세를 뽑은 거예요. 근세. 그래서 수습 너무 그냥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게 취업이에요. 우리 취업. 저도 몰랐는데 수습 때 애초에 회사에선 대부분이 근세를 고려해서 뽑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되게 잘 써야 되고, 면접도 가서 나름 잘 봐야 돼요. 그런 일반 사기업의 취업보다는 덜 빡세지만 그래도 일반 우리가 생각했던 합격하면 그냥 무조건 세무사는 이게 아니라 어쨌든 다시 수습의 취업이라는 절차 거쳐서 좋은 또 세무법인에 들어가서 나한테 맞는 세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또 그런 과정 거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세무법인에서 일을 해주고 있잖아요. 워크, 용역이에요, 용역. 그럼 용역에 대해서 과세해야 되나요? 아니라고요. 왜냐면 그럼 모든 근로자가 법인에 용역 적용하면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 근로자를 납세 의무자에서 제거시켜야 돼요. 왜 어떻게? 독립적으로란 단어로. 독립적으로란 단어로 근로자가 납세 의무 없게끔 만들고요. 또 부가세법 이론상으로도 근로는 부가세를 창출하기 위한 생산 요소로 봐요. 자본, 노동, 토지에서 그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가 또 안 되는 이론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단어 중요하고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근데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과세제와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자예요. 면세 제화나 면세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없죠. 부가세에서. 그거는 과세권을 포기한 거예요. 부가세 안 내도 돼.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자라고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재화를 수입할 때는 사업자던 저희 같은 일반 개인이 외국에서 직구를 하던 모두 납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2항을 보시면 부가가치를 이건 사실 법조문의 2항이 아니라 이제 관련된 조문을 가져온 건데, 관련된 통칙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건데,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요게 사업상을 한 단어로 굳이 표현해보자 라고 한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게 사업자가 돼요. 사업자. 그래서 일반 개인이 중고 거래를 한다든지 쓰던 물건을 요즘 당근 마켓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부가세를 안 걷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일시 우발적이니까 일시 우발적. 당근 마켓에 매주 올려서 파는 사람은 사업자예요. 사업자.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팔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노란색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사업자는 오늘 뒤에서 배울 사업자 등록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 세법에서. 저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그럼 사업자 등록 안 했어요. 사업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정의 충족하면 사업자라는 거예요. 영리 목적 불문 사업상 독립적 재화 용역 계속 반복적 이 정의 충족하면 사업자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사업자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불구하고 그 다음에 원래 부가세 이런 기초적인 것까지는 설명을 못 드려요. 우리 상대방한테 이렇게 거래 징수해야 되는데 거래 징수를 못했어요. 그럼 일단 내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럼 사업자 아니에요? 납세의무자 아니에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거래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 위에 사업자의 정의에 충족만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페이크로 잘 나와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거래 징수를 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가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일단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내자. 안 그러면 생산한 나라에서 과세되고 소비한 나라에서 또 과세되면 이중과세니까 어쨌든 한 곳에서는 해야 되는데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했죠. 여러 국가들이. 그래서 수입할 때는 사실 간접세 논리보다는 직접세처럼 돼버려요. 그쵸? 소비하는 사람이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내냐면 세관장한테 내죠. 우리 세관장한테. 그래서 그 자는 사업자 여부도 중요하지 않고요. 목적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 수입하면서 사업자 여부를 세관장이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과세를 다 하고 사업자면 뭐 해줘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수입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소비행위가 아니라 그건 사업을 위해서 쓴 거니까. 근데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썼으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니까 그냥 부가세 내는 거고 사업자도 개인적으로 썼으면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되겠죠. 그거는. 그죠? 불공제가 되겠죠. 우리 불공제에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 불공제 되잖아요. 근데 사업과 관련 있으면 내고 공제받는 거예요. 내고 공제받는 거. 이것도 왜 굳이 설명드리냐 뒤에 다 연결이 되죠. 그럼 내고 공제받는데 그 낼 때랑 공제받는 시기가 한참 차이 나면은 자금 부담이 있으니까 중소기업 수출 많이 하는 애들은 수입시 납부 유예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로 막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일단 사업자 잘 보시고 중요하다. 여기 이제 집행 기준의 표현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내면은 좀 반칙일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좀 많이 내요. 부가세법 워낙 조문이 되게 짧게 있어가지고 계속 노트 같은 걸 내는 것이 좀 심심한가 봐요. 집행 기준의 내용을 좀 출제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눈에 문구들을 읽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 사업자가 우발 일시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뭐 당연한 말이죠. 개인, 면세 사업자, 또 우발적 일시적.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의 계속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무슨 이제 단어의 포인트를 맞추면 좋냐. 사실상 사업을 계속한다. 즉 청산 중이면 이제 법인이 좀 있으면 소멸해요. 근데 소멸 전에 자녀 재고나 자녀 뭐 떨궈서 팔고 있어요. 그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한다. 그럼 사업자라는 거야. 아직 사업자. 법인도 자잖아.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농민이 자기 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 개량 작업에 생긴 토사석. 집에 돌아가면서 공간 찾아보세요. 뭐 이런 게 있겠죠? 중요한 단어는 이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판매하면 납세 의무가 없다. 계속 반복적일 때면 우리 사업자 정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면 사업자 정의를 충족 못하니까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새마을금고가 끝났어요. 벌써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겠죠. 새마을금고 인지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으나 다만 외부인으로부터 주차장 이용료 이런 거 받는 경우에는 외부인한테 내 임대 용역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요런 공무원 내부 어떤 행정할 때 처리해야 됐을 때 필요한 집행 기준 요런 내용들도 좀 간혹 출제가 돼요.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눈에 좀 이거 두시고요. 넘어가서 부칙 제5조의 별표시. 부칙 제5조의 별표시. 신탁의 납세 의무자에 관한 특례인데 우리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다 바뀌었어요. 종부세도 심지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소원법에 해당되는 소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부가세법은 내년부터 시행해요. 내년부터 시행. 개정세법을 그래서 혹시 들으신 분들은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우리 올해 종전규정 알고 들어가서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5월 29일이었나 올해? 27일인가? 이구예요. 29일에 시행되는 법률이 출제되기 때문에 미리 개정은 됐어요. 법문구를 혹시 보신 분들은 국세법령정보세트에 부가세법 이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면 이건 부칙에 있거든요. 부칙에. 법 조문에는 이미 개정세법으로 다 바뀌었는데 부칙에 다만 22년부터 시행한다. 그 전에는 요거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를 종전규정을. 근데 내년도에 개정될 거니까 뭔가 개정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된 건죠. 그런 것들을 출제를 많이 해요. 심지어 내년도 개정되면 이거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올해 출제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찬스예요. 마지막 찬스. 의미있게 보자. 그래서 22년 1월 1일 전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신탁시 납세 의무자예요. 원칙은 사실 2호예요. 2호. 1호 외의 경우 위탁자가 원칙이에요. 위탁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필기해보면 신탁. 부동산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여러 목적으로 신탁이라는 행위를 해요. 신탁을 하면 우리 수탁자, 신탁거래에서 수탁자는 신탁회사예요. 각종 신탁회사. 이제 신탁이라는 거래를 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사실상 위탁자가 지배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수탁자라는 신탁회사가 이 부동산을 관리 운영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명의가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신탁회사라 보기 어려운 게 신탁이 종료되면 다시 위탁자나 아니면 그 밖에 수익자한테 다시 반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 운용은 신탁회사에서 넘어갔지만 실질적인 어떤 지배권은 아직 위탁자한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주인공이 수익자가 등장할 수 있는데 위탁자랑 수익자를 일치시킬 수도 있고 요 신탁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고 자녀한테 이렇게 수익을 꽂아줄 수 있어요. 임대업 좀 해주세요. 우리 부동산 가지고 이렇게 신탁해서 맡기고 월세 나오는 거를 얘한테 이렇게 맡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일단 우리 부가세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법률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법소라는 소득세 가서는 수익자가 원칙이에요. 납세 의무자가. 어디서 수익자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일단 기본적인 그 개념에서 출발해야 될 모든 것들은 부가세는 소비세니까 누가 이걸 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거래 당사자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거래 당사자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요 상태에서 제3자한테 부동산을 판 거예요. 예를 들어 제3자한테. 그래서 조문에는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는 이렇게 나올 텐데 왜 수탁자 명의냐? 신탁법에 의하면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한테 이전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팔더라도 수탁자 명의 상태에서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명의로 매매할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원칙이 얘라는 거죠. 위탁자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다라고 올해까지는 시행을 할 거예요. 올해까지는. 위탁자가 실질적인 저 신탁 재산의 주인이다 라는 게 우리나라 세법 태도였어요. 태도.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태도였어요. 태도. 근데 예외가 또 있어요. 예외 두 가지. 요거는 기니까 왼쪽으로 바로 설명드리면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인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탁자로부터 법률이를 외우실 필요 없고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이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위탁자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야, 너 나중에 안 갚으면 어쩔 건데 담보 내놔라고 한 거예요. 위탁자가 그 담보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담보 신탁이라는 체결해서 일단은 신탁회사한테 담보 물건을 넘기고 위탁자가 돈을 변제하면 다시 주고, 돈을 변제하지만 이 신탁회사는 뭐 처분을 하든지 자산을 그대로 그 돈 빌려준 사람한테 주는 그런 이제 계약이 담보 신탁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을 했는데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 그래서 수탁자를 운영하는 내용 체결한 신탁계약 체결하는 경우였어. 채무 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다라고 하면 위탁자가 못 갚은 거죠. 뭐 안 갚을 수도 있지만 망했어요. 그럼 이제 수탁자가 그거 팔아가지고 그 변제자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런 신탁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얘한테. 왜? 이제 안 갚았으니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해놨고, 요 두 번째 규정은 수탁자가 도정법, 소규모 정비법 이런 거에 따라 지정개발자로 지정돼서 재개발 사업의 주체자가 된 거예요. 요 신탁회사가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주체자가 되면 수많은 위탁자의 어떤 건물 같은 것들을 모아서 처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의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보단 한 명의 신탁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둬서 세금계에서도 끊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편하다라 그래서 수탁자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수탁자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미래에 개정될 거, 이거는 미래에 개정될 거니까 그냥 참고 목적으로 들으세요. 부가세는 원래 거래세지 않냐. 그럼 지금 명의가 다 신탁회사로 되어 있고 얘가 뭐 일단 파는 거잖아요. 얘가 일단 파는 거잖아요. 그럼 거래 당사자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다. 내년부터는 수탁자가 원칙이에요. 수탁자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위탁자다라고 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위탁자가 다 주물르고 있다. 실질 지배 통지한다. 이러면 위탁자고 원칙은 수탁자다로 아예 뭔가의 법의 원칙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바뀔 예정이 있으니까 올해 오답을 구성해도 수탁자가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예외가 이거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올해까지는 위탁자, 두 가지는 수탁자다. 두 가지는 수탁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관련된 방금 화면인데 윤도쌤이 바로 나오네. 멋있다. 깜짝 놀랐네요. 맨 뒤에는 또 제가 있어요. 맨 뒤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일 수도. 이때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좀 호리호리하고 좀 느낌 있고 약간 그랬는데 계속적인 야근과 야식, 그 다음에 불규칙적인 식생활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굉장히 불었어요. 항상 부어 있어요. 부은 거예요. 부은 거. 부가세법 중간에 있다 우리. 여기로 가보실까? 53페이지 요런 거 한번 봐줘. 53페이지 53 6번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이 중복되는 것들은 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를 두 문제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18 국가직 9급 2020 관세사 이런 식으로. 1번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을 공급하는 자로서 사업 목적은 영리인 경우에 한한다. 영리 목적 관계없죠. 2번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과세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가 없다. 사업자 등록과도 관계가 없어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납세 의무 될 수 없다. 상관없다라고 그랬죠. 사업자 여부 불문이에요. 수입할 때는.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보다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서도 같이 출제할 수 있어요. 이 조문은 뒤에서 보이는 재화의 공급 특례에 있는데요. 우리 현실에서 많은 편의점 이런 거 다 위탁 판매잖아요. 편의점 요즘은 물건을 많이 만들지만 보통 과자나 뭐 라면 이런 회사에서 물건을 공급받아서 판매만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 라면 살 때 누구 거 사준 거예요? 농심 거 사준 거죠. 농심 거.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그것도. 근데 위탁자를 알 수 없는 익명 거래일 때만 각각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워딩이 있는 거예요.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이런 워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배웠다. 근데 이렇게 해도 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해도 흩어져 있는 게 다 출제가 된다는 거고. 5번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제를 공급하는 경우 거래 징수하지 않았다면 납세 의무가 없다. 거래 징수 여부와도 불문이라고 했어요. 불문.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다. 아직 안 배웠지만. 다시 화면으로 오시면요.
납세지. 세금을 내는 장소예요. 세금을 내는 장소. 그 부가세 그럼 어디다 내야 되는지 법에서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놔야 되는 거. 우리 강남 세무서에 내는지 용산 세무서에 내는지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 및 또는 세무조사 털 때 어떤 세무서장님이 털어야 되는지 징수권 행사 기준이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부가세법이 특히 시험에 잘 나오죠. 납세지가. 그래서 부가세가 일단 생성되는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부가가치, 그 가치가 생성되는 장소. 그럼 그 재화 용역을 만들거나 거기서 거래가 생성돼서 소비자한테 뭐 이상해요? 뭐가 없지? 납세지가 없다? 느낌이 싸하네. 일단 화면을 좀 봐주세요. 일단 하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어떤 내용 아니니까. 자, 다음 시간에 해결해 볼게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가 대원칙이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나고. 그래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항상 원칙으로 출발해서 예외로 넘어가야 되지 예외에서 겉돌면 위험한 거예요. 공부가.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그때 사업장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일부를 하는 픽스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 범위는 업종별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많으니까. 그때 사업자가 사업장 두지 않으면 과세 안 할게? 그럼 안 되죠. 세무서 쳐들어갈 때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사업자의 주소 거소를 사업장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때 1항에도 불구하고니까 이제 예외가 되겠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니까 이제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묶어서 전산 시스템 잘 돼 있는 애들은 하나의 본점 소재지 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특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뒤에서도 나와요. 그때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비영리법이 있는 주사무소 그냥 묶어서 본점 등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래서 각 사업장의 예외 규정이고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없죠. 걔네들은 납부만 총괄하니까 여길로 가는 거예요. 여길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도 각 사업장 소재지로 가는 건데 납부만 총괄하는 거예요. 납부만 총괄. 근데 다음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럼 뭔가 요 개념이 충족이 안 됐을 확률이 일단 높겠죠. 거래의 전부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우리 일부만 해도 사업장이야. 일부만 해도 그때 보관 관리만 하는 합치장. 우리 자동차 같은 거. 우리 자동차 사러 가서 거기서 달라 그래도 거기서 주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저기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보관 관리만 하는 장소가 합치장이야. 합치장. 여기서 보관 관리만 하니까 거래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사업장이 아니고요.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된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에서는 물건이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임시사업장이어서 곧 폐쇄돼요. 곧 폐쇄. 근데 이거 사업장을 한번 이제 등록해놓으면 사업자 들어 신청해야 되고 거기서 거래는 세금공사 끊어야 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많은데 곧 폐쇄될 거라면 이걸 별도로 사업장으로 두지 말고 얘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시켜요. 기존 사업장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취지가 요거 6번도 보시면 6번인가? 숫자가 안 보이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세 납세지는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요. 주소 고소가 아니에요. 주소 고소가 아니라 이 세관장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이런 것도 눈여겨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수입하는 자의 주소 거소를 둔다. 이런 식으로 장난칠 거예요. 뒤죽박죽 섞어서. 근데 이제 업종별로 조금 외우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 거래 전부 일부가 일어나는 그 고정된 장소가 뭐냐. 업종별로 정해놨어요.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고요.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데 단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채우는 역할만 하거나 단순히 저장, 이거 기름 그냥 두는 곳은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아까 하치장의 개념과 좀 비슷하죠. 단순히 좀 보관 관리만 하는 장소들은 최종 제품을 완전한 장소로 안 볼게 라는 거고요.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죠. 우리 건운매 부동산임대요. 여기를 이제 힘있게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느낌으로 좀 외우시면 좋냐? 외우더라도 어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부동산 임대업은 우리 세법에서 전국적으로 다 제재를 좀 가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간주 임대료 이런 것도 있고요. 소득세에서는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안 빼줘요. 그죠? 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하지만.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좀 더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 용역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사실 부가세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잖아요. 각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각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근데 단 부동산상의 권리인 전세권 이런 거 대여하면 그 부동산의 권리를 대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어디서 처리하냐? 업무 총괄 장소에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거래를. 이게 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을 끊어야 된다. 요 일단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요 느낌이. 이거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돌면 거기서 세금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 부동산은 어디 뭐 강원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장에서 세금을 끊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업무 총괄하는 장소고, 건설업, 운수업, 매매업은 건설이 예를 들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을 때 건설 현장을 또 사업장으로 둬버리면 거기서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가 건설 다 지어지면 또 폐쇄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한 곳에서 하세요. 한 곳에서.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건설 현장이 아니라. 개인은 자기 소재지를 등기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같은 의미예요. 한 곳에서 처리해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도 있다. 이거 꼭 비교해서 좀 잘 체크해야 되고요. 특히 무인 판매기는 자판기인데 얘도 한 곳에서 처리해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고, 추가적으로 사업장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얘는 무조건 이걸로만 픽스할 수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원하는 걸로 추가적으로 사업장 신청할 수 있지만 얘는 안 돼요. 무인 판매기는. 그 다음에 국가 등이 공급하는 사업에서도 여기 취지를 적어놨어요. 각 사업장별로 두면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각 사업장별로 세금서 끊고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들은 좀 편리하게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납세 협력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등이 운영하는 것은 업무 총괄하는 장소가 되고, 국가 등이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업도 업무 총괄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은 무조건 업무 총괄 장소가 아니라 등기부상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국가 등이 수행한다면 업무 총괄하는 장소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총괄하는 장소가 일단 좋다, 좀 좋은 쪽이다, 이렇게 일단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편리하다, 납세 협력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없지? 여기도 다 없어요? 어디로 이어져요? 혹시 다음 페이지가? 사업자 단위과세, 주사업장 요것도 없어요? 요것도 없고, 사업자 요것도 사업자 등록도 없고, 요길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사업장까지만 보고 좀 끊어야겠다. 여기까지만 보고 좀 이제 문제 풀고 잠시 끊을게요. 다 없죠. 지금 다 없죠. 그죠? 다 없죠. 우리 사업자가 자기 회사 거래 생산하고 취득한 자를 직접 판매하기 위한 직매장일의 장소는요, 이것도 거래가 일어나요. 우리 그냥 다 직매장이죠. 요즘은 다 직매장이야.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장 외의 장소도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자판기를 통하여 재화용을 공급하는 사업은 자판기 설치 장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업무 총괄하는 장소만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요. 그래서 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주소 거소를 사업장으로 둘 수도 있어요. 이거 신청 안 하고 사업자 등록 안 하면. 그래서 어떻게든 과세를 해야겠죠?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장소를 사업장을 하고,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대요. 단순 절차 규정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고 잠시 끊었다가 다시 뽑아드릴게요. 앞쪽 51페이지 1번은 간단해서 그냥 안 가져왔는데 문제를 바로 풀어보죠.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유일한 신규 사업자가 있죠. 신규 사업자. 왜냐면 사업 처음 할 때는 준비할 때 매입세액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에서 못 받고 매입세 구조 못 받으니까 이때는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에 특례를 둬서 미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시일 이제 등록 신청한 경우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도 생략되어 있는 거고,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그때는 신청한 날부터로 땡겨져요. 개시일이 사업 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이렇게 사업연도가 시작된다는 거고, 과세기간이 일반 과세는 제조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제조 시작한 날, 제조업자는 제조 시작한 날, 폐업하면 폐업일.
분할로 인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우리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참고로 분할 등기일이에요. 등기일. 그래서 등기일까지를 폐업일로 하고요. 5번 간이가세를 포기하여 일반 과세자로 되는 경우 우리 간이가세 포기할 수 있죠. 간이가세 포기할 수 있죠. 간단히 필기해보면 내가 5월 1일부터 일반으로 하고 싶어요. 일반으로. 간이 해보니까 세금 계산 요즘 이제 좀 개정돼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세금에서 못 끊으니까 거래처들이 싫어하고 또 나는 매입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럼 간이가세자는 우리 업종별 부가가치율밖에 매입세금을 못 받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로 전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이가세를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포기되냐면 내가 5월 달부터 일반 받고 싶어요. 그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 이 조문 표현을 빌리면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가세 포기 신고를 하면 포기는 어차피 승인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과세기간이 바뀌어요. 왜냐면 간이가세가 일반이랑 계산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은 이제 간이가세자로서 계산을 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고 요 기간은 이제 일반 가세자가 돼요. 이게 이제 간이가세자, 이게 이제 일반 가세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조문 표현으로 좀 되게 까다롭게 써져 있어요. 잘 읽히셔야 돼요. 간이가세를 포기하여 일반 가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포기신고일이 속한 달의 1일이면 포기신고를 지금 4월 30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4월 1일부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4월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포기신고일에 속한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에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반 가세자 기간이 포기신고일에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뒤 섞어놓은 거예요. 뒤 섞어놓은 거. 간이와 일반 기간을 이렇게 섞으면서 오답을 만든 거예요. 오답을 잘 해석해야 돼. 이거를 잘 안 읽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2번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거주자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일부를 수행하는 픽스 장소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사업장으로 보고요.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요. 세관 소재지예요. 세관 소재지. 우리 세관장님이 부가세를 대신 징수해 주거든요.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입 또는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 사업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면 업무 총괄하는 장소였죠? 업무 총괄하는 장소? 자판기를 통해 제어용 공급하는 사업 용역을 공급할 수 있나 해봤더니 커피 만들어주고 막 라면 만들어주고 이런 자판기도 있대요. 그죠? 근데 그것도 재화 아닌가? 재화 아닌가? 그죠? 어쨌든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는 사업자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자 들어갈 수 없다. 맞는 표현이죠. 이것도. 그렇죠? 우리가 문장을 그냥 외워버렸으면 이렇게 조금 비틀어 놓은 게 헷갈릴 수 있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자판기는 사업장의 원칙이 총괄 장소인데 추가로 안 되니까 그 두 개를 묶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메타 인지 훈련이라고 하죠. 암과 모름을 확인하는 그런 검증 작업을 다른 시험 문제로 통해서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5번 사업자가 자기 회사 관련된 생산 취득한 자료를 직접 판매하기에 특별히 판매자가 주장소 세 글자로 줄이면 직매장 사업장으로 보시고요.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만 포장만 하거나 용기 충전한 장소 또는 저유소 이런 것들은 사업장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게요.